안녕하세요, 여러분. 10주차 산림 측량 및 GIS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가 되니까 벌써 이번 학기 수업이 한 3분의 2가 지나갔네요. 비대면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봤습니다. 어떻게?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 얼굴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얼굴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언젠간 뵐 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볼까요? 자, 오늘도 뭐 변함없이 산림 측량의 실제 중에서 고저 측량 진행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고저 측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고저 측량 중에서요. 앞 시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죠. 아마 지지난주였던가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다음에 연결돼서 이제 종단 측량, 횡단 측량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갑니다. 자, 종단 측량이란 우리가 도로라든가 아니면 철도 아니면 물길, 하천 같이 이렇게 일정한 노선을 따라서 지표의 거리와 고저의 관계, 즉 종단면을 측량하는 것을 우리가 종단 측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 도로를 따라서 측량을 이렇게 같이 나가면 종단, 이 단면을 알고 싶다. 각각의 단면을 알고 싶어서 측량하는 게 이제 횡단 측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느 정도 간격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20m마다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테이션이나 아니면 측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측점이 20m마다 측량이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보조 측점이 만들어집니다. 필요한 경우에겠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중심 말뚝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중심 말뚝을 박아 중심선을 설정하여 이 선상의 지반의 변화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요 점마다 정중앙에 점을 찍어서 20m 간격으로 계략 측정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고저의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플러스 말뚝이라고 해서 보조 측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플러스 말뚝은 보조 측점입니다. 자, 변함없이 못 쓰는 글씨 한번 써볼까요? 세종대왕께서 뭐라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마우스로 쓸 수 있는 제 최대, 이거는 10주차가 되는데도 10주차가 되는데도 늘지는 않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보조 측점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지점에 만약에 보조 측점을 설치를 했어요. 이 지점이라고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측점을 표시할 때 넘버 점 찍고 해도 되고요. 넘버 1, 넘버 2, 3, 4, 넘버는 뺄게요. 일단 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찍은 보조 측점은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전에 설치된 중심 말뚝에서부터 이 보조 측점 플러스 말뚝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요. 쉽게 생각하시면 넘버 1 플러스 10, 여기 16m 정도 해볼까요? 16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럼 16m 지점인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또 20m를 가냐? 그건 아니고요. 4m 더 가서 넘버 2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보조 측점은 바로 이전 그 주 측점의 거리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조 측점이 넘버 1 플러스 20 이런 건 없는 거죠. 넘버 2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단면도 작성 시 이제 표시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측정 간의 수평거리, 그 다음에 각 측점의 지방고 및 BM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선의 기울기, 측점에서의 계획고 등이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오른쪽 그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 지금 이렇게 반을 나눌게요. 오른쪽 그림은
실제 현장에 이제 측량의 기기를 부설한 거겠죠. 기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뭐 여기는 그냥 우리가 0, 1, 2라고 하는데요. 원래 넘버 0, 넘버 0, NO.0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시면 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도 1 플러스 3이고 1 플러스 8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걸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위 두 번째하고 지금 두 번째 그림하고 세 번째 그림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곡선이 어떻게, 이건 위에서 본 평면이죠. 이건 위에서 본 평면이고요. 맨 아래 그림은 옆에서 본 형상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 자, 어떻게 됐어요? 네, 자, 위쪽, 뭐 쉽게 진행 방향이 0에서 이렇게 되니까, 자, 왼쪽으로 약간 들어간 커브가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옆에서 보니까 평면에서 이제 단면을 보니까 어때요? 종단면을 보니까 네, 굴곡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측점, 구간거리, 추가거리, 지방고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간거리는 아까 20m 간격이라고 그랬으니까 0에서 1까지는 20m고요. 그죠? 거기서 3m를 더 갔고요. 거기서 5m를 더 갔습니다. 그럼 여기가 8이 아니고요. 20m에서 5m를 더 간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착각했습니다. 구간거리는 네, 이전 측점에서부터니까 5가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쓸 때는 1 플러스 8이라고 써져 있죠. 네, 그래서 5m를 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총 거리는 이건 누적 거리가 되겠네요. 그죠? 추가 거리는 누적 거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왔습니다. 넘버 2까지 왔는데요. 여기까지 총 거리는 40m죠. 구간 거리를 표시를 해놨는데 이 구간 거리가 상당히 이제 헷갈리게 표시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이 구간거리 이런 식으로는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실제 측량에서 왼쪽 그림하고 같은 거죠. 지지난 시간에 마지막 그림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여기 써져 있는 값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측점 번호가 나오고요. 0에서부터의 누가 거리가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고가 표시가 되고요. 우리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바꿀 거다라는 높이에 대한 계획고가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흙을 깎아낼지 아니면 흙을 쌓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들이 표시가 되는 전체 설계도서에 들어가는 종단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횡단 측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단 측량이 진행되는 중간에 그 측점에서의 직각 방향 좌우의 단면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심 말뚝 및 플러스 말뚝에서 중심선의 직각인 방향으로 집안의 고저 변화를 측정하는 측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곡선부에는 그 점의 접선의 직각 방향인 토지 단면을 표시하기 위해서 중심 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의 집안 변화점의 고자를 측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직선일 때는 그냥 직각인 방향이면 되죠. 그죠? 직선도 못 그리네요. 근데 곡선인 경우 이렇게 커브가 있는 경우에 측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원의 접선인 직선의 직각이 되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이 지점을 측점을 통과하는 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선에 대한 횡단면을 우리가 표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량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된 횡단면도를 가지고 집안선의 중심점에서 계획 단면 형상, 흑각, 흑삭기 또는 땅깎기 단면적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횡단 측량 야장은 지금 아래 보시는 것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지금 넘버 1이라고 된 이 지점이 종단 측량의 중심점입니다. 여기에서 요 점, 이 사면을 기준으로 해갖고요. 실제 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선 한번 볼까요? 넘버 1에서. 자, 넘버 1인 기준점이 0이에요. 여기 무조건 측점 높이는 0입니다. 자, 왼쪽으로 2m를 가고요. 또 읽은 값이 플러스 4입니다. 그래서 2m를 가서
높이가 0.4m로 올라간 거죠. 다음에 또 2m를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1.5m를 올라갑니다. 다음에 또 2m를 가고요. 이번에는 0.6m가 올라갑니다. 또 반복해서 2m, 0.6, 2m, 0.6 이런 식이 되는 거겠네요. 자,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중심점을 기준으로 2m를 가고요. 이번에는 지면 수평면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갔죠. 그래서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3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져서 또 2m, 또 2m 이런 식으로 갈 때마다 마이너스 값에 의해서 깊이 이제 지면이 결정됩니다. 그럼 이 각 점들을 이은 선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적색 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높이는 절대값이 아닙니다. 그죠? 넘버 2에서도 그냥 0입니다. 근데 실제로 종단면에서 보면 넘버 1과 넘버 2의 높이는 다르겠죠.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저 측량과 관련한 오차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볼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측량 과정은 다 끝났고요. 이제 오차. 오차는 평판 측량과 비슷합니다. 정오차, 우연오차, 뭐 기타 오차, 차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정오차가 뭔가, 우연오차가 뭔가, 차고가 뭔가 고민하지 마시고, 네, 앞 시간에 했던, 이전에 했던 자료들 한번 찾아보시면 정오차, 우연오차, 기타 오차에 대한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고저 측량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오차, 우연오차, 기타 오차, 차고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기타 오차라고 이야기를 어떤 책에서는 이걸 기타 오차에 넣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재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태양의 직사광선에 의한 오차, 지구 공률에 의한 오차, 대기 굴절에 의한 오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교재에서는 뭐 태양 직사광선에 의한 오차는 우연 오차, 대기 굴절에 의한 오차도 우연 오차, 지구 공률에 의한 오차는 정오차로 분류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오차로 분류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이렇게 분류가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아서 이제 정오차 종류를 보면요. 망원경의 시준선과 기포관축이 나란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망원경에 있는 우리 십자선, 이 시준선 있죠? 이 시준선과 기포관의 기포가 정확하게 평행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이때 정오차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표척의 길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도 오차가 발생합니다. 정오차입니다. 표척의 0의 눈금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오차, 표척에 부착된 기포 간의 불완전한 조정 혹은 표척수의 습관으로 생기는 오차도 정오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서 있는지 아시죠? 네, 칼을 차고 딱 팔을 뽑고 칼을 잡고 서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매번 사람이 만약 서서요.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요. 표척을 늘 이순신 장군님처럼 이렇게 잡고 잰다, 측정한다. 그러면 항상 기울어져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오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척의 눈금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가 정오차에 포함을 시킵니다. 다음에 이제 우연오차의 종류는 시준하는 순간 기포가 중앙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가 시준하는 순간 뭐 차가 트럭이 지나간다라든가 아니면은 집안이 좀 연약 집안이라 갖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눌렀어요. 기기를 꽉 쥐는데 이게 수평이 틀어졌다. 그럴 때 발생하는 게 우연오차고요. 시차에 의한 오차입니다. 시차에 의한 오차는 여러분들 눈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표척을 잘못 세우거나 눈금을 잘못 읽을 경우 발생합니다. 표척 바닥에 뭐 돌이나 흙이 붙어서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우연오차에 들어갑니다. 자, 표척이 연직이 아닌 경우에도 우연오차 발생합니다. 이기점의 위치와 표척의 설치 방법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우연오차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차들 나오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표척의 오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척을 읽는데요. 잘못 읽었어요.
제대로 보고 있으면서 눈은 제가 마음속으로는 뭐 3.47이라고 쳐다보고 있으면서 네, 제 머리로 하고 눈으로는 인식을 했는데요. 제가 읽을 때 옆에 그 뭐야 기록수한테 기록하시는 이제 사람한테 네, 3.47을 보면서 2.47 읽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건 소거가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측량 결과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장기법에서 뭐 고차식, 승강식 뭐 쭉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승강식 야장 같은 경우 어땠어요? 네, TP, TP 이외에 IP죠, IP. 예. FS에서 전시에서 IP 점들 있죠. 기계를 옮기지 않고 읽는 점들, 후시값이 아닌 전시값에서 이렇게 되는 것들 그거는 오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 읽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에 오차가 점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후시점이나 전시점을 잘못 읽었다. TP나 그러니까 전시점은 TP겠고요. 후시점도 뭐 TP겠네요. 잘못 읽었다. 기계를 바꿔야 되는 시점에서 읽는 값들을 잘못 읽었다.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관측 시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결국은 레벨의 망원경을 통해서 표척을 읽을 때 표시점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뒤에서 한번 그림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기점에서의 과오가 있습니다. 이기점, 아까 TP라고 그랬죠? TP에서 과오입니다. 잘못. 자, 앞에 측량 결과를 이용하여서 다음 관측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후시를 같이 취하기 때문이죠. 이 이기점이. 여기서 과오가 발생하면 해결할 방법이 물론 있긴 하지만 다음 측량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시 측량 후 레벨을 이동하여 후시를 측량할 때 표척을 이탈 후 재설치하거나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기계를 가지고서 자 측량을 했어요. 기다려. 그러고서 기계를 들고서 다시 뒤로 이동하는 사이에 이 표척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그냥 180도 회전만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거를 접어서 옆에 놨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저기를 했다든가 이런 식이 되면은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시중 방향으로 아까 180도 회전을 하든지 뭐 90도든 180도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회전을 하면서 바닥을 누른 상태에서 회전을 해서 바닥에 땅이 파이거나 이랬을 때도 미세하지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이제 누차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오차의 방지를 위해서 굳은 땅이나 돌 등을 파서 지반이 단단한 곳에 표척을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야장기입의 과오입니다. 아까는 이제 잘못 읽었고요. 여기서는 잘못 읽은 게 아니라 제대로 알려줬는데 3.742 알려줬는데 자, 눈이나 입으로는 3.741을 하면서 실제로는 3.744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 같은 것들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오차를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가 조심스러워요? 항상 신중하게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관측수가 3.742라고 알려주면 적으시는 분이 기록수가 3.742 복창을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관측수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죠? 3.742 이렇게 딱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레벨 표척이 수직이 아닐 때 발생합니다. 고저 측량에서 표척은 항상 기준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작업자가 정확하게 수직으로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뭐 우리가 이 표척에 분명히 수증기가 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기포관을 달아서 우리가 수평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냐? 그거 아니죠. 호흡을 하거나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저기 때문에 근육의 경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앞뒤나 좌우로 계속 흔들립니다. 저는 수평을 굉장히 열심히 맞추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관측수가 이건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표척의 경사는 좌우의 경우에는 쉽게 판단이 됩니다. 왜?
우리가 시준선이 십자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표척이 이 십자선에 맞게 섰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앞뒤로 움직이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점점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표척을 앞뒤로 살짝 흔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척수가 표척을 앞으로 뒤로 이렇게 뭐 실제로 이제 중심에서 보면요. 이거 수직이라고 가정입니다. 똑바로 못 그리는 앞으로 조금 다시 할게요. 네. 뭐 어쩔 수가 없어. 자, 표척이 수직으로 서 있으면 얘를 앞으로 조금, 뒤로 조금 이렇게 앞뒤로 일정 간격을 이렇게 살살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네, 눈금이 표시가 돼요. 눈금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 십자선 사이에서 눈금이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을 하는데 이때 가장 낮은 눈금을 읽어주면 정확한 값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인데요. 그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가 될 거예요. 좌우로 수직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네, 십자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기울어진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아니면 뭐 목소리로 이렇게 표척수한테 알려서 수직으로 세우도록 만들면 됩니다. 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럼 앞뒤로 수직이 아닐 때는 아까 이제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각도로 앞뒤로 흔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뒤로, 앞으로 흔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 네. 이게 원을 따라서 높이는 P는 원을 따라 움직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 이제 십자선상에 시준선상에 보이는 P 다시 P 다시 다시가 보일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실제로 표척 값은 굉장히 높은 값들이 되겠죠. 이게 흔들렸을 때는. 그럼 정확하게 지 수직에 맞았을 때가 가장 낮은 P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라고 하고서 가장 낮은 값을 빠르게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대학원생일 때 저희 그 사방댐 퇴사량 조사를 하느라고 퇴사량 뒤에 대수면 쪽에 저사 공간에 토사가 이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가득 찬 토사의 양을 측정을 해서 얼마만큼의 토사가 이제 흘러내려오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토량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거 여름에 하느냐? 아닙니다. 그죠? 왜? 1년치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보통 언제 합니까? 이제 뭐 얼음이 얼고 이렇게 추워서 더 이상의 비가 많이 오지 않고 토양의 침식이 일어나지 않는 기간에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개 11월이나 이렇게 추울 때 가서 합니다. 살얼음 얼었을 때 얼음 깨고 들어가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실험실에 가슴 장화가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가슴 장화 구매하는 게 이제 저의 꿈인데요. 왜냐고요? 저한테 맞는 가슴장화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 가슴장화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옷을 따로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팬티만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이 스타프를 들고서 레벨 측량을, 고저 측량을 하는 거죠. 일정 간격으로 바둑판처럼 일정 간격으로 바둑판처럼 표시를 해놓고요. 각 교점에 서서 우리가 스타프를 세워서 측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측점마다 측량을 합니다. 이렇게 측량을 진행을 하는데요. 살을 내는 듯 하죠. 발바닥은 바닥에 있는 모래하고 닿아요. 모래나 흙과 닿이는데요. 그 침봉 아시죠, 여러분들? 꽃꽂이 할 때 쓰는 침봉. 아세요? 보신 적 있어요? 한쪽 면이 이렇게 뾰족한 바늘로 꽂혀 있는 침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위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 정도, 허리나 가슴 정도의 표면하고 이제 물하고 공기하고 마주치는 부분에 살이 이제 피부는 거의 뭐 칼로 자르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안 떨 수가 없어요. 덜덜덜덜덜 떨려요. 그러면은 자 좌우로는 그래도 덜 떨어요. 앞뒤로 떠는 형태가 될 거예요. 좌우로도 떨고 앞뒤로도 떨고 합니다. 그럼 이제 위에서 그 레벨 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시준해서 읽으시는 관측수는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배려를 해서 흔들리는 과정에서 최저점, 그다음에 연직일 때를 딱
캐치를 해서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면 더 떨게 되고요.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걸 굉장히 잘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깥에 있었고요. 저희 1년 선배님은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셨어요.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중지! 자, 한 사람만 고생하는 건 안 되지. 그래서 그래서 결국엔 제가 스타프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떨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계속 떱니다. 근데 문제는 선배님이 저처럼 빨리빨리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네, 날씨는 어둑어둑해지고요. 네,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를 제가 했는데, 네, 앞에 선배님이 하신 시간에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네, 엄청 떨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나와서 옷을 입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어쨌든 흔들리는 값을 정확하게 저점에서 읽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좌우로 흔들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표척 하단부에 진흙, 눈, 얼음이 있을 때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표척이 있는데 이 바닥에 진흙, 여러분들 신발 신고서 진흙탕 이렇게 걸어가면 신발 바닥에 흙이 잔뜩 붙죠. 그래서 제 키가 커지는 느낌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눈이나 얼음도 마찬가지고요. 이 표척 바닥에 붙어 갖고요. 네, 높이가 높아지면 결국은 실제 높이보다 낮은 값을 읽게 됩니다. 그죠? 이런 오차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곳에서 측량을 할 때는 바닥을 깨끗이 닦는, 그래서 표척 바닥을 깨끗이 닦고 다시 하는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표척 연결 부분을 완전히 연장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척은 보통 한 4단이나 5단짜리예요. 그래서 1단이 한 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단 뽑으면 총 5m짜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필요시 이제 뭐 1단하고 2단을 뽑으면 2m까지, 3단을 뽑으면 3m, 4단을 뽑으면 4m, 5단을 뽑으면 이제 5m까지 되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야들야들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휘청휘청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표척을 완전히 뽑지 않아서 딸깍할 때까지 뽑지 않아서 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보다 높은 값을 읽든가 너무 많이 뽑아질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낮은 값을 뽑든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척을 가지고 측량하실 때 네, 표척을 뭐 4단을 뽑아서 이동하다가 접으라고 그러면 한 칸 한 칸 접기가 귀찮다고 표척의 바닥을 콘크리트 바닥 같은데 빡 때립니다. 땅 그러면 네, 위에서부터 타다다다닥 해서 들어와 버리기도 해요. 재밌거든요. 네, 그럼 망가집니다. 네, 그러면 이 표척을 연장했을 때 고정하는 그 플라스틱 홀더가 갈려갖고요. 둥그렇게 되면서 그냥 나중엔 자연스럽게 그냥 바닥에 제가 그냥 서서 이렇게 툭 하고 놔도 자연스럽게 밀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장난은 절대 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려요. 장비를 보지도 못하는데 그런 장난을 치실 수도 없겠죠. 어쨌든 고민이 되긴 합니다. 자, 뒤에서 아마 사진 보여드리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정확한 표척의 눈금입니다. 표척의 눈금이 부정확하다면 측량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오차가 표척의 밑부분에서 발생되었다면 이론적으로 서로 상쇄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밑부분에서 된다면 여기에 흙이 이렇게 잔뜩 묻었어요. 근데 흙이 더 묻지 않고요. 그냥 이 정도 흙만 가지고 계속 갔다. 그럼 어때요? 전체가 다 네, 이 정도 높이로 조정이 된 거죠.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건 상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아까 얘기했던 표척의 연장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경사지에서 발생되고요. 언덕 아래를 시준 시에 높은 부분의 값을 읽거나 언덕 위에서 시준 시에는 아랫부분의 값을 취해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척의 길이를 정밀한 줄자로 점검을 해서 이게 정확하구나, 부정확하다 그러면 정확한 표척을 가지고 조사를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시 후시 거리가 같지 않을 때 자, 전시 후시 거리를 갖게 하라는 이유는 왜 그랬어요? 지구 공률 및 대기 굴절로 인한 오차가 상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전 시간에. 일반적인 고저 측량 시에는 목축에 의해서 계략 거리를 갖게 해도 무관은 합니다만 정밀 작업 시에는
전시와 후시의 거리가 같도록 보측이나 스타디아 측량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측, 우리가 고저 측량에서는 스타프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표척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표척, 함척, 스타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그냥 대략 이제 목측으로 비슷한 거리인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면 보측, 여러분들 발을 걸어서 예전에 이제 처음에 거리 측량할 때 아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일복보냐 아니면 뭐 그냥 보측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신발 사이즈 알고 계시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 275를 신는데 그럼 실제로 바깥의 신발의 길이가 275냐? 아닙니다. 내경이 275인 거죠. 바깥에 해보면 거의 한 300mm 정도 돼요. 30cm 정도 돼요. 그럼 발을 붙여서 여러분들 아마 어릴 때 뭐 돌 갖고 비석치기나 이런 것도 구슬치기 같은 거 할 때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10발짝을 붙여서 걸어가면 3m죠.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해야 되는, 너무 어렵죠?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바로 스타디아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십자선을 보면요. 망원경 안에 시준선 안에 십자선을 보면요. 십자선 이외에 두 개의 선이 위아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우리가 상스타디아, 하스타디아 얘기하는데요. 요 간격 안에 들어오는 표척의 눈금이 늘 개수가 같다고 그러면 같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레벨의 조정 분량에 따른 오차는 구차, 기차보다 중요합니다. 구차나 기차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지구가 둥글어서 생기는 거하고요. 대기에서 굴절이 되는 게 구차, 기차죠. 전시와 후시의 거리가 같다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시와 후시 거리를 같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전시와 후시 거리가 같지 않을 때 우리가 지금 뒤에 앞에서 작은 그림으로 설명드려서요. 전시를 볼 때도 요 상스타디아, 하스타디아의 안에 들어온 눈금의 폭을 측정을 해서 지금 보면요. 뭐 요 정도 거리가 되는구나. 이제 후시를 봅니다. 후시를 볼 때는 전시를 볼 때 또 마찬가지로 뭐 앞뒤를 볼 때 요 같은 크기의 그러니까 상스타디아와 하스타디아 사이에 같은 간격의 눈금이 오도록 조치를 하면 같은 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레벨의 기포가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일정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전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차 중에 하나입니다. 무심코 여러분들이 삼각대를 설치하고 레벨을 설치하고 측량을 하실 때 뭐 앞뒤로 이동하거나 줄자를 풀거나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삼각대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손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형태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보시면은 그래서 반사경이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오토 레벨에 달려 있어요. 자, 접안 렌즈고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럼 접안 렌즈를 오른쪽 눈으로 볼까요? 왼쪽 눈으로 볼까요? 가급적이면 본인의 주시로 보는 게 좋습니다. 내 주시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마 눈을 가리고서 이렇게 물체를 바라본 다음에 물체를 손으로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그 가리키는 손에서 왼쪽 눈, 오른쪽 눈을 가려봤을 때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다르지 않게 보이는 눈이 주시입니다. 그 눈에 맞춰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실 때도 오른 눈이나 왼 눈으로 보실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오른 눈으로 접안 렌즈를 보고요. 왼 눈으로는 반사경을 살짝 봐주고 다시 눈을 살짝 감아서 보든가 뭐 이렇게 하는 형태들이 좋겠죠.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어때요? 기포관에서 빨간색 중앙 눈금선에 바깥으로 기포가 벗어나 있죠. 이렇게 하면 수평을 다시 잡아야겠죠. 그래서 시준 전, 시준 중, 시준 후에도 기포가 중앙에 있는지 확인해야지만 오차를 줄일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망원경의 초점이 부정확하게 맞춰졌을 때입니다. 망원경 시준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망원경 시준하면서 눈을 살짝 움직여 보면요. 상위에 있는 십자선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대상물이 움직여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초점이 안 맞거나 여러분들이 시차가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혹시 제가 저반 렌즈를 보고 있는데요. 저반 렌즈에 제 눈썹이 보여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는 네, 십자선 조절링을 이용을 해서 시차를 조절을 하시고요. 십자선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조절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초점 조절 나사를 통해서 네, 초점을 정확히 맞춰서 네, 표척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도록 조절을 해준 다음에 처리를 하시면 네, 이런 오차들은 대부분 네,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열파가 있을 때입니다. 주변에 열을 내는 열원이 있을 때 이게 여름 같은 경우겠죠. 지면이나 포장도로 같은데 파이프 및 다른 대상물로부터 발생되는 아지랑이가 살살 올라옵니다. 작업의 정확도를 매우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에 굴절이 이상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아지랑이거든요. 그래서 한여름 정오를 전후해서 가장 심하니까 요 시간대를 피하는 게 좋겠고요. 뭐 여러분도 요 시간대를 피하는 게 일사병이라든가 그죠? 일사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좋은 점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중거리를 좀 짧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면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을 관측 지점으로 선택한다 그러면 이런 오차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바람이 불 때입니다. 때때로 강한 바람이 불거나 대형차가 지나가면서 지면이 진동해서 기포를 정확하게 가운데로 맞추기 어려워 우연 오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차가 다 지나가거나 뭐 기차가 다 지나가거나 아니면 비교적 짧은 거리 또는 삼각대의 발을 지면에 좀 깊이 받고요. 보다 더 넓게 벌려서 오차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되게 이제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 자, 다음은 넘어갑니다. 이제는 오차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 했고요. 이제 수준 측량의 정도입니다. 그럼 이런 오차들을 다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뭐 야장기입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보정할 수 있는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오차가 있느냐를 했고요. 근데 이런 오차의 원인을 고려해서 측량을 수행하고 정오차만 소거가 되죠.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 그랬는데도 오차가 있다. 그러면 이건 우연 오차로 간주를 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요.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 내까지는 이 우연 오차 범위를 인정해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준 측량에서 뭐 아니면 고저 측량에서 네, 용어를 제가 통일을 못했네요. 고저 수준 네, 같은 거죠. 수준 측량에서의 허용 오차를 살펴보면요. 환 또는 기지점과 결합한 경우의 폐압 오차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측량을 해서 가는데요. 자, A라는 점에서 측량을 시작해서 출발을 해서 돌아서 다시 마지막 점이 A에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폐압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최초 지방고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왔을 때 높이도 같아야 되죠. 0이어야 됩니다. 근데 0이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랬을 때 1등이냐, 2등이냐, 뭐 3등도 있어요. 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구하는 공식은 2.0, 그러니까 앞에 허용 이제 기준치 값이 있고요. 곱하기 루트 S입니다. S는 편도 관측거리면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편도 관측거리면서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만약에 600m를 했어요. 그럼 편도죠. 자, 600m를 측량을 했으면 0.6이 들어가는 거죠. 계산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1을 넣어볼까요? 1? 네, 1. 그럼 1km 가면 2mm 이내의 오차가 발생해야지만 2mm 이내 오차는 인정이 됩니다. 제가 측량을 수행하고서 총 오차가 1.8mm가 나왔어요. 8mm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2mm니까 네, 여유가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오케이 픽스가 되는 겁니다. 2등은 5mm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약에 4km를 측량을 했어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네, 2가 나오죠. 여기 2가 나오죠. 그죠? 2, 5, 10. 그럼 5mm 곱하기 1cm까지는 10mm까지는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조금씩 달라지죠. 왕복 관측값의 교차, 검측의 경우 전회의 관측
고저차와 교차, 제설과 등 쭉 나오게 되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왕복 관측값의 경우 우리가 왕복 이렇게 두 번 하는 거죠.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차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이 오차가 얼마가 돼야 되냐? 여기 나오는 거죠. 뭐 2.5. 보통 그냥 이 첫 번째 거를 다 거의 기준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뭐 각각으로 나눠서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2등 고저 측량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 한다. 자, 근데 이제 갈 때가 1km, 올 때가 1km였어요. 그러니까 1km 구간을 왕복했으니까 그럼 2km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아닙니다. 네, 편도 관측거리입니다. 1km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언제? 5mm 이내가 돼야 되는 거죠, 오차가. 여러분들 1km를 측량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실습하시느라고 할 때 한 400m? 많이 해야 400m? 뭐 100m? 150, 160m 이 정도 해요. 200m 이내에서 아마 여러분들 측량은 다 끝나요. 그럼 0.2죠. 0.2가 들어가니까, 네. 0.2를 루트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0.2, 루트 0.2 하면은, 네, 0.447 정도 나오네요. 곱하기 5를 하면 2.23mm 정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결국은 2m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0.447 곱하기 1등으로 만약에 간다. 네, 1mm 안에 들어와야지 픽스가 되는 거예요. 네, 대단하죠. 네, 이 부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게 되는 측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고저 측량을 하는데 20m, 40m 막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습시켜 보면요. 자, 뭐 올해는 안 알고 있지만 바깥에서 뭘 하시냐? 이제 소리 지르다가 안 되니까 서로 전화기 켜놓고 뭐 카카오 보이스톡이라든가 아니면 전화기로 그냥 켜놓고 해요. 저는 뭐 무제한 요금제라 상관없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가지 수신호가 대략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회색 인간이죠. 표척이 기울어진 경우에는 1번과 같은 수신호를 합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쪽의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앞을 정면을 보고 있다고 했을 때, 자, 관측수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관측수가 오른쪽 팔을 들었어요. 그러면 표척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에요. 왼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그죠? 관측수가 볼 때는 오른쪽이지만 표척수가 볼 때는 왼쪽입니다. 반대 방향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자, 움직여.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쪽으로 움직여서 수직이 되기 때까지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그림은 사람이 서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할까요? 망원 렌즈에 눈으로 망원 렌즈를 보면서 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른손, 왼손 이런 식으로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손이 있는 쪽 앞에서 관측수에 들은 손 쪽으로 제가 기울었다라는 걸 인지를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표척을 앞뒤로 흔들어라. 2번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좌우는 맞췄는데 이제 앞뒤가 맞는지 자신이 없을 때 이렇게 손을 머리 위로 두 손을 들어서 아니면 한 손을 들어서 올리고 앞뒤로 이렇게 크게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네, 내 표척을 앞뒤로 조금 흔들어 달라는 얘기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흔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표척을 연장시켜라. 그러면 이제 이때는 뭐 일어서야겠죠. 제가 이제 표척을 딱 그 시준을 했는데 표척의 눈금을 너무 높아서 못 읽거나 너무 낮아서 못 읽거나 하는 순간 발생해요. 특히 이제 표척이 제가 만약에 두 단을 뽑았어요. 그럼 2m까지 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딱 눈으로 개량 맞추고서 봤더니 어떻게 되냐? 못 읽어요. 그러면 한 단을 더 뽑아야 되는 거죠. 뽑으라 그럴 때 왼손과 오른손을 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표척을 빼는 동작을 수행을 해서 상대방이 표척수가 인지하도록 합니다. 자, 관측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한쪽 팔을 머리 위로 들어서 원을 그리거나 두 팔로 머리 위에 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은 다 됐어요. 오케이 하는 거죠. 오케이. 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건 해보셨죠? 오케이 표시. 아니면 이렇게 머리 위로 그냥 손을 두 개 합쳐서 O자를 만들어도 되겠네요. 오케이 합니다.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관측이 완료됐을 때 얘기.
그다음에 이제 다시 측량해야 될 때입니다. 관측이 불확실하거나 재측이 필요한 거는 두 팔을 양옆으로 뻗어서 위아래로 흔들어 줍니다. 지금 5번 그림처럼 흔들어 주면요. 아, 다시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스타프를 그 자리에 정확하게 세우면 되겠죠. 자, 이제 수신호하고 관련된 거예요. 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서로 표척수와 그러니까 표척수와 여러분들 관측수가 약속을 하면 돼요. 뭐 내가 만약에 왼손을 흔들면 물 드세요. 뭐 오른손을 흔들면 그냥 표척 들고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들인데요. 측량 장비는 굉장히 정밀하고 예민하게 제조되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유지될 때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하거나 수리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형태들이고요. 기기 가격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모든 사람이 쓰는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레벨 사용 시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레벨을 보관 상자에서 꺼낼 때 일단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레벨이 있고요. 측량 장비 중에 레벨을 들고 나가야 되고요. 쓰기 힘드니까 삼각대 가지고 나가야 되고요. 그죠? 네, 스타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게 이제 줄자 될 것 같아요. 줄자 가지고 나갈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들고 나갔어요. 레벨 박스, 삼각대, 스타프.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서 삼각대를 안정적으로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삼각대를 견고한 곳에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레벨을 같은 위치에 정확하게 다시 넣을 수 있도록 레벨 박스를 열어서 아, 이렇게 들어있구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넣거나 돌려 넣거나 안 들어가요. 이게 부품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네, 여러분들 아마 그 퍼즐 맞추듯이 모양을 정확히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확인 한번 하시고요. 요즘 뭐 확인 안 되면 사진 찍어 놓으시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그 요령 있는 친구들은 처음 해보는데 어려우니까 사진 찍어 놓더라고요. 그러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레벨을 보관 상자로부터 꺼낸 후에 삼각대 위에 올려놓을 때에는 그 베이스 부분을 잡고 완전하게 삼각대와 결합될 때까지 절대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뒤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삼각대를 안정적으로 설치해서 삼각대가 안정적으로 설치된 다음에 위에 이제 기계를 얹습니다. 기계를 얹는데 이 기계가 완전히 나사가 고정이 돼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딱 결합될 때까지는 절대 기계에서 손을 띄셔서는 안 된다. 다음에 삼각대는 견고하게 설치될 수 없는 딱딱하고 매끄러운 표면 위에 설치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운동장이라든가 원래 이런 거 원칙적으로 안 돼요. 콘크리트 바닥, 아스팔트 바닥 이런데 미끌미끌한데 안 돼요. 자, 또 설치하실 때 삼각대를 너무 좁게 설치하시면 네,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당한 넓이로 벌려서 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너무 넓게 벌리면 또 어떻게 해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적절한 그 간격으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넓어도 이제 움직일 때 힘들고요. 또 하나 너무 넓으면 삼각대가 낮아져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숙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장단이 있습니다. 적절한 높이를 각각 사람에 맞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구를 이동할 때는 다른 물체에 부딪혀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돼요. 아까 했죠. 얘가 굉장히 정밀한 부품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네, 잘못해서 부딪히거나 떨어뜨리면 거의 사망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기계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레벨을 이제 옮기시는데 측량하다가 이제 다음 장소로 옮겨야 돼요. 이기점이 나와서 기계를 옮길 때 여러분들 보통 삼각대를 접어서 이제 레벨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삼각대를 접어서 어깨에 메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걸어가는데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네, 삼각대에 레벨을 달아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기계에 무리가 가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삼각대를 세워서 측량기는 위쪽으로 해서
두 손으로 잡고 아니면 가슴에 안고 이동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된다. 그럼 반드시 레벨을 삼각대에서 분해를 해서 보관 상자에 넣어서 잠금 장치를 하고 이동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뭐 요즘 방수 제품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에 의한 뭐 영향이 적다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습기로부터 레벨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렌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천시에는 방수 덮개를 설치하고 천천히 철거를 하시거나 정 안 되면 이제 측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렌즈 청소는 물기가 묻거나 이제 먼지가 묻었을 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아마 겪어보셔서 알 거예요. 안경이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찬 기스들이 기스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시기에. 잔 스크래치들이 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을 부시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렌즈 청소하는 붓이 있어요. 이 붓의 원래 털은 낙타의 머리털로 만들어진 붓이래요. 요즘은 뭐 꼭 낙타의 머리털이 아니고 다른 제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원래 최고의 이제 그 렌즈 청소용.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디카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제 필카에서 보면 필름 카메라나 아니면 이제 DSLR 카메라 같은 경우들 렌즈가 카메라 가격보다 더 비싸죠. 뭐 몇백 몇천만 원짜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렌즈가 거의 포탄만 해요. 그죠? 막 1000mm짜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7, 80cm 길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삼각대를 카메라에다 결합하는 게 아니라 렌즈에다 결합하는 그런 형태의 렌즈들 나오죠. 여러분들 아마 뭐 스포츠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스포츠 사진 찍는 작가들 보면 카메라 장난 아닙니다. 이런 것들 닦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죠. 이런 걸로 많이 한대요. 그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실크나 전용 클리너 같은 것들로 청소를 진행을 하는 게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장비 사진을 원래 처음에 보여드렸어야 됐는데요.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장비를 실습할 때는 그냥 제가 장비를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설명들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서 사진을 첨부를 했습니다. 자, 저희 실험실 장비를 열심히 촬영을 해서 한 건데요. 자, 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좌측면, 우측면 따지기 되게 애매한데요. 뭐 이제 우리 저반 렌즈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 좌측면, 우측면, 그다음에 전면부, 후면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자, 좌, 우, 전, 후입니다. 자, 보시면 아까 이제 앞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기포감 반사경이죠. 우리가 저반 렌즈를 통해서 수평이 맞는지를 시준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그죠? 반대쪽 눈으로 이쪽을 보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원형 기포관이 있고요. 수평 맞출 때 쓰죠. 수평 맞출 때도 쓰는 게 정준 나사입니다. 3개가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부분입니다. 요거는 수평 회전 나사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양쪽에 2개가 달렸는데요. 2개가 그냥 연결이 돼 있어서 헬리컬 기어라고 그러죠. 양쪽이 똑같이 앞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저는 왼쪽하고 오른쪽을 다르게 돌리고 싶다? 기계 망가져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미세 조정할 때 씁니다. 그러면 처음에 망원경을 보면서 삼각대를 이제 그 스타프 표척을 조준을 하냐? 아닙니다. 시중기를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컬리메이터라고 그러나요? 이 부분인데요. 뒤에 설명 한번 다시 할 거예요.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초점 조절 나사가 커다랗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앞에는 대물 렌즈고요. 뒤쪽은 저반 렌즈인데요. 대물 렌즈는 지금 옆에서 보시는 사진에서는 보호 캡이 꽂혀 있는 상태고요. 전면부 사진에서는 보호 캡이 없는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보면요. 여기 아래 선이 이 부분이에요. 선이 보이죠?
부분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임이 다릅니다. 아래쪽은 고정된 상태고요. 위쪽 판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상반, 하반 구분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보면요. 우리가 각도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0에다 세팅을 하게 되면 수평 분도계 값이 이제 우리가 스타프를 시준하는데 방위각을 아니면 각도를 측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십자선 조절링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십자선 조절링은요, 접안 렌즈 바깥에 있는 부분입니다. 얘가 아니고요,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눈으로 보면서 돌리면 십자선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거나 흐릿하게 사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걸 십자선을 먼저 선명하게 맞추셔야지만 초점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쉬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실습하실 때 보면 네. 물체가 아무리 해도 초점이 안 맞는다고 앞으로 계속 돌리고 뒤로 계속 돌리고 그래요. 근데 계속 무제한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죠? 무제한 돌아가면 망가지죠. 천천히 돌리는데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시차차가 안 맞아서 아예 안 보이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요. 먼저 십자선 조절링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망원 렌즈 안에 십자선을 선명하게 보이게 만든 후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평판이래. 레벨을 이제 설치할 때요. 삼각대를 먼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게 삼각대 맨 위에 이제 측량 기기와 붙는 부분인데요. 나사가 달려 있고요. 순나사죠. 그다음에 오토 레벨 안쪽에는 앞나사가 달려 있습니다. 바닥에. 그래서 측량 기기별로 이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똑같으면 아무거나 꽂아서 쓰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삼각대 하나만 사면 측량기기 종류별로 다 꽂아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기별로 다 다릅니다. 다른 기기 설명할 땐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맞는 걸 찾아 갖고 가셔야 돼요. 가끔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 바깥에서 야외에서 실습하시다가 삼각대가 망가져서 아니면 작동이 안 돼서 다른 삼각대를 가져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든가 아니면 바깥으로 나갈 때 분명히 오토 레벨용 삼각대를 챙기세요라고 했는데 엉뚱한 걸 들고 나오셔서 다른 걸 갖고 오라면 또 뽑기를 해서 갖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나사 크기만 잘 보고 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면에 튼튼하게 고정하고 측량기기를 이 나사의 바닥면을 정확히 대서 꽉 조여서 튼튼하게 고정되기 전까지는 레벨에서 손을 떼면 안 되는 거죠. 측량기기에 절대 손을 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정준나사입니다. 장비 사용하는데 정준나사가 아까 얘기했던 이 하부에 있는 거죠. 하반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정준나사를 이용을 하는데요. 동시에 두 개씩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수평을 맞추게 되는데요. 자, 삼각대를 먼저 어느 정도 수평이 되지 않으면 이 정준나사를 이용해서 수평을 맞추다 보면 삼각대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던 그 삼각판이요. 이렇게 나사 이제 뚫려 있던 이 삼각판이 정확하게 수평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계를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수평을 맞추려고 그러면 한쪽 나사는 엄청 조여야 되고 다른 쪽 나사는 엄청 풀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레벨은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무리한 힘을 가해서 조이거나 풀면은 결국엔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고요. 하시고서 조용히 입 닫고 우리는 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장비를 나눠드리기 전에 이미 다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되는지 안 되는지 되는 걸 드립니다. 설마 안 되는 걸 주고서 여러분들 보고 망가뜨렸다고 몰아내라고 하겠어요? 그렇지는 않는데 조심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정준나사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요.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곳에 이 정준나사를 돌려서 이 부분을 이 홈에다가 일치를 시켜주면 높이를 맞춰주면 세 개를 다 이렇게 맞춰주면 기기가 거의 수평이 됩니다. 정준나사가 정중앙에 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렇게 한 후에 여러분들이 삼각대에 설치를 해서 먼저 삼각대를 이용을 해서 삼각대 다리가 3개죠. 이 3개의 다리 길이를 조절을 해서 개략 수평을 맞춰주신 다음에 이 정준나사를 이용해서 수평을 맞추면 굉장히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실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아마 여러분들 그 앞에 지난주 동영상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보여드렸던 것들에서 아마 맞추는 거를 보신 기억들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돼요. 혹시 어디였지? 다시 한번 수준 측량, 고저 측량 장비, 그 고등학생들이 실습하는 거 보시면은 괜히 삼각대를 뽑았다 줄였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수평을 잡기 위한 건데요. 자, 먼저 수평을 잡는데 이 그 조절나사 3개가 높이값이 다 다르면 이미 기계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평을 맞추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선에 홈에 맞춰서 먼저 조절을 해주면 수평을 맞추기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수평나사가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다. 안 돌아가요. 큰일 났어.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관리자에게 즉각 보고 후에 지시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쳐보겠다고 무리하게 만지시면 더 많이 망가집니다. 차라리 그 시점에서 멈춰주시는 게 오히려 수리에 용이하다. 비용도 적게 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정준나사를 이용해서 수평 조절 방법인데요. 원래 뭐 교재들에는 지금 오른쪽 위와 같은 형태의 방법으로 맞추라고 나오게 됩니다. 아마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인터넷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링크해드린 동영상에서도 아마 지금 방식을 썼을 거예요. 두 정준 나사를 먼저 이용을 해서 좌우로 수평을 맞춥니다. 그러면 이 정준 나사를 동시에 파란색 방향으로, 그러니까 동시에 바깥쪽, 동시에 안쪽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기포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 정준 나사와 2번 정준 나사를 동시에 안쪽으로 움직인다. 여기서 보면 빨간색 방향으로 이제 동시에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빨간색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면 지금 빨간색 방향 오른쪽으로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시에 바깥쪽, 동시에 안쪽 하면 얘가 왼쪽이나 오른쪽이 높이가 이렇게 좌우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그걸 조절해서 먼저 가로의 수평을 맞추고요. 횡방향에 그다음에 이제 종방향으로 보면서 3번 정준 나사를 조절을 해서 기포관을 정중앙에 오도록 조절을 하는 방법. 요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만 요렇게 하다 보니까 경사지에서 특정 정준 나사만 너무 조이거나 너무 풀러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뭐 이게 제일 편하긴 해요. 근데 이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기계에도 덜 무리가 가고 여러분들 수평이 한번 잡히면 완전히 그러니까 완벽한 수평이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매번 2개씩 이용합니다. 정준 나사를 매번 2개씩 이용해서 맞춰줍니다. 그럼 처음엔 1번, 2번 정준 나사를 제 가슴에 제가 그 1번, 2번 정준 나사 쪽을 가슴에 두도록 이동을 하는 거죠. 사람이 먼저 처음에 여기 쓰고요. 그래서 1번, 2번을 가지고 좌우 수평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위치로 이동을 해서 2번, 3번 정준 나사를 가지고 좌우 수평을 맞춰줍니다. 동시에 안으로, 동시에 밖에. 이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나중에 동시에 왼쪽, 동시에 오른쪽으로 돌리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동시에 안쪽, 동시에 바깥쪽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1번 위치로 사람이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1번과 3번에서 아까 얘기했던 동시에 안쪽, 동시에 바깥쪽을 통해서 정중앙에 이 라인의 정중앙에 오도록 위치를 하는 거죠. 눈금의 원의 정중앙에 오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라인의 중앙에 오도록 우리가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한 번에 맞냐? 안 맞습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와서 2단계에 서서 또 맞추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을 앞에 놓고 서서 맞추고요. 1번, 3번을 앞에 놓고 서서 맞추고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한 2회에서 3회 정도 회전을 사람이 이동하면서 맞추면 수평이 맞게 됩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돌려도 수평이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위쪽과 같은 방법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문제는 특정 방향으로 돌렸을 때 수평이 안 맞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은 지금 방법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뭐 다음 시간에 이제 각 측량을 할 때 데오도라이트나 뭐 토탈 스테이션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이 장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측량을 하실 때도 요즘에 이제 디지털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에 디지털 화면에서 그냥 눈금을 가로로 놓고 좌우로 조절하고 지금 위쪽 그림처럼 이렇게 딱 단계를 거쳐서 맞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맞추시면 틀어지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그래서 요즘 뭐 기계가 좋으니까 자동으로 어느 정도 수평을 잡아준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방법을 꼭 숙지를 하고 계시면 고민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세 개의 수평 조절 나사가 어느 정도 높이, 정준 나사가 적절히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결국은 수평을 맞춰주는 형태가 됩니다. 특정 나사만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제 목표물을 시준할 때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준할 때 이제 시중기를 제가 이제 임의로 이제 시중기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컬리메이터가 뭐 시중기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시중기라고 그랬는데요. 뭐 저가 제품 같은 경우는 왼쪽 아래처럼 가늠자하고 가늠쇠가 달려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 비싼 제품이나 뭐 이제 중고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고가니까 중고가 아니고요. 중간 가격이나 좀 좋은 제품들은 이런 형태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앞쪽은 투광구입니다. 빛이 들어와서 이제 보이게 하는 거고요. 뒤쪽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임의로 시준할 때 보는 건데요.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보입니다. 까만색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피자 조각처럼 보여요. 피자 조각 하얀색 피자 조각 끝에 스타프의 중심선을 개략 눈으로 먼저 손으로 레벨을 움직여서 레벨 몸통을 손으로 잡고요. 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좌우로 움직여서 중심부에 맞추고요. 그 다음에 렌즈를 이용을 해서 뭐 했어요? 십자선 조절 나사를 이용을 해서 십자선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프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라고 그래갖고 기울이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십자선을 맞춰서 여러분들 값을 읽으면 되는 거죠. 자, 표척에 대한 장비 사용할 때 이제 표척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땅에 끌거나 물, 잔디 또는 진흙 등에 계속 담그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철제 바닥을 바위나 포장도로밖에 단단한 물질을 때려도 안 돼요. 표척이 찌그러지거나 바닥 부분이 훼손되면 표척 자체의 길이가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표척의 연결 부분이 완전히 뽑혀져 연장되어 있을 때 상당히 유연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칸칸이 연결부가 그렇게 튼튼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m 다 뽑아서 이렇게 약간 기울여 들으면은 거의 이렇게 활처럼 휘어요. 그래서 그런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무나 벽 등에 기대서 세워놓으면 잘못하면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장된 상태에서 이렇게 뽑아서 어깨에 걸고 다니거나 이렇게 휘적휘적하면서 다니시면 안 된다. 다음에 표척의 숫자가 프린트된 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바닥에 평평하게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거꾸로 놓거나 이러면 우리가 흙이나 이런 면에 긁혀서 숫자나 그 눈금이 긁혀서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측량시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울 때는 항상 연직으로 세워야 되고요. 겹이음, 연장식 표척, 아까 5단, 4단 이런 표척의 경우에는 겹이음에서 오는 오차를 항상 조심해라.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표척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특정 구간을 비슷하게 찍는다고 했는데 하하 한 개를 잘못 찍었군요. 자, 먼저 이제 0에서 1m 첫 번째 단이고요. 이 안에 두 번째가 꽂혀 있습니다.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이 또 그 안에 꽂혀 있고요. 또 그 안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까지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에서 1m가. 자, 큰 숫자 위에 점이 하나도 없죠. 이게 0이고요. 다음에 1m에서 2m 구간은 1점 몇 미터죠. 그래서 점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점이 두 개면 2m대 표척이 그 구간이구나. 3개면 3m대 구간이구나. 4개면 4m대 구간이구나. 아마 지난주에
그 동영상 중에 이 표척하고 관련된 내용들 잠깐 설명 나오는 걸 본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한 번 더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표척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m입니다. 170cm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5mm 간격입니다. 작은 눈금이 요 간격이 5mm 간격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10mm, 1cm 간격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눈금을 어디다 맞춥니까? 이렇게 연직선상에 오도록 여러분들이 맞춰서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표척 연장이 불량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요 5mm 간격 표시가 확실하게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겠죠. 자, 덜 뽑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뒷면에서도 홈에 여기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튀어나오질 않았어요, 버튼이. 연장이 이제 양호하게 된 것 같은 경우 어때요? 색 정확하게 맞춰서 112, 113 잘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잘 뽑혀 있고요. 요 안에도 뒷면에도 단추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접을 때는 이 얘를 눌러서 위에 표척을 아래로 밀어 넣으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딸깍하고 하는 걸림 플라스틱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제품들 같은 경우는 표척에는 이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확연하게 이게 빠지고 들어가고 알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그냥 회색으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까만색이 오히려 이게 뭐라 그럴까, 장비가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쉬운데 뭐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원가 절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정리를 이제 앞에 했던 내용 또 한번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두 지점에 세운 표척의 가운데에 레벨을 설치하라. 전시 후시 거리를 같게 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구 공률에 의한 오차와 광선의 굴절에 의한 오차 상쇄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중거리가 너무 길면 표척의 눈금을 읽기가 불확실하고요. 시중오차가 증가하게 되고요. 시중거리가 너무 짧으면 작업 능률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아까 그 칸이 너무 넓어져서 읽기가 또 힘들어집니다. 그럼 앞에 원래는 우리가 그 세밀하게 그 십자선에다가 또 세밀하게 눈금을 넣어갖고요. 우리가 그걸 나눠서 읽을 수 있게 나오는 제품도 이제 그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장비가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적정 간격 유지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한 30에서 120m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다 일반 측량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정밀 측량을 할 때는 20에서 40m 이내로 하세요. 이 정도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 그 저희 실험실에서 쓰는 장비들 보면 한 4배율 정도 스코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20m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10m 정도면 이내로 들어오면 굉장히 가깝다고 아마 여러분들 눈금 읽는데 힘들어 하시고요. 그다음에 세체인 정도, 그러니까 한 60m 정도 떨어지면 눈금을 못 읽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좋은 게 한 40m 간격 정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20에서 40m 이내에서가 읽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도한 햇빛 아까 얘기했죠? 기계적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그늘진 곳에 세우거나 양산 등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아지랭이 같은 것도 주의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고저 측량은 2회 이상 반복하고 왕복의 관측자는 교대해도 좋지만 측정하는 사람은 바꿔도 좋지만 2회의 오차가 허용 한계를 넘으면 재측량한다. 아까 오차 이제 허용 오차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극경사지의 고저 측량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표척을 빼는 데에 생기는 오차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측량하기 편하게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5단, 뭐 일반적으로 5단이 가장 많습니다만 이 5단 단을 뺄 때 연장을 할 때 항상 딸깍 해서 완벽하게 빠졌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힘차게 뽑아서 양쪽에 표척을 하나씩 들고서 박사님 빠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세게 뽑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기계 운반하고 세울 때 주의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죠. 어깨에 메고 다니면 안 되고요. 반드시 두 손으로 삼각대를 세워서 가슴에 안고 다니거나 아니면 두 손으로 들고 가는 형태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깨에 메고 다니면 뭐 장비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오차의 원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세워서 정 안 되면 케이스에 다시 넣어서 보관 상자에 넣어서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TP 이기점이죠. 집안이 견고한 점을 선택하고 필요시 답판이라고 그러죠. 바닥에 이렇게
데스크탑을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진 판이 있습니다. 이 판을 바닥에 놓고 쓰라고 그러는데요. 이 판이 저희는 솔직히 없습니다. 네, 이거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관측 순간에 기포가 중앙에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으로 이제 수준 측량에 대한 내용, 고저 측량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 측량을 이용을 하는데 데오도라이트, 토탈 스테이션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그거를 조금 빠른 시간 내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고요. 여러분들 뭐 GPS라든가 GIS, 그다음에 산림에서 측량하는 방법들까지 설명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여러분들 기말고사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과정을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